지난 영상에서는 아모린 감독이 맨유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모린 볼의 고점을 볼 수 있었던 스포르팅의 3-4-3 시스템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사 이후 시즌 데이터를 바탕으로 맨유에서의 아모림은 어땠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모림은 현대 축구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포지셔널 플레이를 구사하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갖췄다고 평가받습니다. 그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펩 과르디올라의 영향을 받은 대다수의 감독들이 백포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한 반면 아모림은 3백을 바탕으로 안정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한다는 점입니다. 아모림의 3-4-3 시스템의 기본 형태는 일반적인 3-4-3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사이드 포워드가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고 공격 시에 윙백이 폭과 깊이를 제공해 3-2-5의 형태를 갖추며 수비 시에 3백으로 수비적인 안정성을 제공하죠. 하지만 아모림은 이 3-4-3 포메이션의 유연성과 디테일을 더해 3-4-3이 가진 전통적인 한계를 극복합니다. 1차 빌드업 상황에서 아모림은 다양한 변형 구조를 활용합니다. 3백을 활용하는 팀들이 후방 빌드업을 시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센터백 2명이 골키퍼 양 옆으로 퍼진 뒤 남은 1명의 센터백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림의 3-4-3은 빌드업 시 유동적인 움직임으로 이를 해결합니다. 아모림 볼의 후방 빌드업 시 가장 많이 보이는 패턴으로는 3백 중 1명의 센터백이 한 칸 전진하여 피벗 역할을 수행하고 그 결과 골키퍼와 남은 2명의 센터백이 3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전진한 센터백과 함께 총 8명이 빌드업에 가담해 상대 1차 압박 라인의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고 프리맨을 찾아 압박을 풀어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더블 피벗 중 1명이 전진 배치되는 동시에 인사이드 포워드 1명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로 한 칸 내려와 2-4-2-2 구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짧은 패스로 상대의 압박을 끌어들여 공간을 만들고 앞선의 4명은 유동적으로 로테이션을 가져가면서 상대의 공간을 공략할 준비를 합니다. 만약 상대가 맨투맨으로 압박한다면 후방 측면의 공간이 열리고 이 뒷공간을 2명의 공격수가 침투, 그리고 다이렉트한 패스가 전달됩니다. 많은 인원을 투입한 뒤 수적 우위를 통해 빠른 템포로 프리맨을 찾고 압박을 풀어나오거나 다이렉트 전개를 통해 상대의 빈 공간을 공략하는 아모림의 1차 빌드업입니다. 윙백이 윙어 자리로 전진한 상황에서는 피벗 중 1명이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인사이드 포워드까지 1차 빌드업에 가담해 수적 우위를 만들어줍니다. 짧은 패스를 통해 압박을 끌어당기고 공간이 생긴 프리맨을 찾아 패스를 전달해 빠르게 상대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전방에 위치한 스트라이커, 인사이드 포워드, 윙백이 성실하게 침투하고 간결하게 마무리를 하는 스포르팅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센터백이 전진해 2-4-2-2 구조를 형성해 짧은 패스로 압박을 끌어당깁니다. 윙백에게 볼이 전달될 때 상대 풀백이 끌려 나온다면 후방 측면에 생긴 공간으로 다이렉트한 연결을 하고 그 공간을 스트라이커와 인사이드 포워드가 적극적으로 공략합니다. 볼을 받은 스트라이커가 인사이드 포워드에게 전달하고 상대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마무리까지 가져갑니다. 다음으로 미드블록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에는 우선 중원에서 박스 형태로 수적 우위를 만들고 넓게 벌린 센터백들이 볼을 순환하면서 상대의 사이 공간을 노립니다. 이때 스포르팅은 중원 로테이션을 통해 상대 수비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중앙으로 전진 패스가 들어갈 때 인사이드 포워드나 최전방 공격수가 볼을 받아주고 순간적으로 더블 피벗 중 1명이 한 칸 전진해 리턴 패스를 받는 3자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3-1-6의 구조로 수비 라인을 공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과부하된 중앙을 활용하여 콤비네이션 패턴이 자주 활용됩니다. 인사이드 포워드가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은 뒤 스트라이커에게 전진 패스를 넣을 때 피벗 중 1명이 전진해 3자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윙백에게 침투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후 컷백과 마무리까지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내려오며 공간을 만든 뒤 3자 움직임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인사이드 포워드가 내려와 볼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며 공간이 생깁니다. 이때 피봇이 인사이드 포워드에게 공을 주고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후 공을 받은 인사이드 포워드가 정확하게 공간으로 침투 패스를 넣어줍니다. 두 공격 상황에서도
아모림은 3-4-3을 창의적으로 활용합니다. 아모림은 더블 피벗 중 한 명을 전진시켜 또 하나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만들어 3-1-3-3 구조로 상대 수비를 공략합니다. 그리고 아모림은 중앙에 위치한 선수 중 의도적으로 하프 스페이스에 2명을 위치시켜 상대 수비를 끌어들입니다. 이처럼 중앙을 과부하시키면 상대는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비를 좁히게 되고 그 결과 측면 높게 올라간 윙백에게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스포르팅은 이러한 수비의 반응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롱패스를 통해 반대편 높게 전진한 윙백에게 전환하며 측면을 공략합니다. 윙백이 넓은 지역에서 볼을 받을 때 인사이드 포드나 중원의 전진된 미드필더가 지원해주러 다가오고 순간적으로 3대2 상황이 조성됩니다. 상대 풀백이 윙백을 막으러 전진하면 이로 인해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게 되며 이 공간을 향해 인사이드 포드와 전진된 미드필더가 동시에 언더랩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이드 포드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았을 때 컷백이나 크로스를 시도할 수 있고 만약 상대가 4백이 아닌 5백으로 대응하면서 침투하는 인사이드 포워드를 마킹해도 동시에 침투한 미드필더에게 수비 라인 앞 공간이 열리게 되는 상황인 거죠. 때로는 인사이드 포워드의 침투로 생긴 공간으로 윙백이 직접 볼을 몰고 들어가 인사이드 포워드와 스위칭되고 역발 윙백이라면 직접 박스 타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윙어가 뒷공간 언더랩 대신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며 볼을 받으러 접근하면 상대 센터백을 끌어들이고 그 뒷공간을 전진의 미드필더나 최전방 공격수가 대각선 방향으로 뛰며 직접 침투하는 움직임 또한 자주 나타납니다. 상대 진영에서 중앙 미드필더가 볼을 잡고 있을 때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는 인사이드 포드와 다른 중앙 미드필더가 상대 수비를 끌어당겨줍니다. 높게 올라간 윙백에게 공간이 생기고 반대 전환을 시도합니다. 이후 윙백이 넓은 지역에서 공을 잡았을 때 인사이드 포워드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가져가며 넓은 공간에서 볼을 받고 크로스를 올려 마무리를 하는 스포르팅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윙백이 사이드에서 볼을 잡은 상황에서 인사이드 포워드와 중앙 미드필더가 연쇄적으로 하프 침투를 가져갑니다. 이때 상대 수비 앞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 윙백이 파고들어 크로스를 시도합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스트라이커가 볼을 받으러 접근하며 인사이드 포워드와 3자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안으로 좁혀 들어간 윙백에게 수비 라인 앞쪽 공간이 발생하고 윙백이 프리하게 볼을 잡고 직접 슈팅으로 마무리합니다. 포르투와의 리그컵 결승 장면에서는 윙어가 뒷공간 언더랩 대신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며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때 상대 중앙 수비수를 끌어들이고 그 뒷공간을 최전방 공격수가 대각선 방향으로 뛰며 침투를 가져갑니다. 스트라이커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시도하고 반대편 윙백이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측면 콤비네이션을 시도하는 선수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측면 공간을 윙백이 아닌 윙어가 폭을 벌리고 윙백과 중앙 미드필더가 언더랩을 하는 장면 또한 자주 연출되며 때로는 측면 스토퍼까지 전진하며 로테이션에 참여해 균열을 만들어내는 유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선수가 위치 상관없이 로테이션에 참여해 공간을 만들고 침투로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아모림 3-4-3 시스템의 수비 상황에서의 대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비 상황에서 3-4-3을 쓰는 팀은 보통 윙백과 두 포워드를 내려 5-4-1 대형으로 내려앉으며 로우 블록을 형성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에게 경기 주도권을 내준다는 문제가 발생하죠. 하지만 아모림의 3-4-3은 전방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하이 블록부터 상대의 진입을 차단하는 미드 블록까지 수비 대형을 상황에 따라 변형하며 능동적으로 상대를 압박합니다. 아모림의 수비 전술에서의 최우선 원칙은 바로 중앙 공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방 압박 시 전방 3명의 공격수들은 중앙 공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좁힙니다.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부터 적극적으로 압박을 펼치며 상대의 빌드업을 한쪽으로 유도하죠. 동시에 측면 공격수들은 안에서 밖으로 곡선형 압박을 펼치며 상대의 가운데 패스기를 차단하며 공이 측면으로 가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의도한 대로 상대의 공격이 측면으로 전개되면 윙백은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측면에서의 상대 전진을 차단합니다. 미드블록 상황에서는
5-2-3 구조로 중앙을 틀어막고 상대를 측면으로 밀어내려는 시도를 합니다. 측면으로 볼이 전개되었을 때 윙백이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센터백들이 윙백의 측면 뒷공간을 커버. 먼 쪽의 윙백은 그대로 수비 라인에 남아서 변형 포백을 구성합니다. 동시에 먼 쪽의 측면 공격수는 상대의 움직임에 맞춰서 전진하거나 롱볼 전환을 대비해 후방을 커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4-4-2 형태로 미드블록을 구성합니다. 만약 1차적인 압박이 실패하고 상대방이 파이널 서드로 진입했을 때에는 5-4-1 구조를 구성하며 로우 블록을 형성해 박스를 틀어막고 수비를 안정화시킵니다. 로우 블록 상황에서 상대방이 중앙으로 진입한다면 3-4-3의 특성상 중원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을 맞닥뜨리는데 이때는 상대 2선 미드필더를 스토퍼가 강하게 압박하고 좌우에 폭을 좁혀 후방에 남은 4명이 뒷공간 커버를 시도합니다. 상황에 맞게 세팅되어 있는 수비 조직을 바탕으로 견고한 수비를 하는 아모림의 축구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아모림은 4시즌 동안 스포르팅을 유럽에서 가장 강한 공격력을 갖추면서 안정적인 수비를 갖춘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표와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죠. 다음 자료는 이사이오 시즌 전반기 스포르팅이 파이널 서드에서 보여준 공격 전개 시도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앙과 측면 구분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공격 전개가 시도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 포켓 공간과 같은 위험 지역으로의 진입이 매우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스포르팅은 이를 통해 상대의 골문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적인 슈팅이나 컷백으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에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23-24 시즌 기준 스포르팅의 골 기대값은 74.3점이었고 경기당 유효 슈팅은 6.4회, 경기당 득점은 2.8골을 기록하면서 단순 결과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공격 전개 과정에서 창출한 기회의 수준까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대의 압박 강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PPDA는 수치가 낮을수록 더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의미하는데 스포르팅은 23-24 시즌 기준 9.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과 아스날을 제외한 모든 팀보다 높은 수준의 압박 강도를 보여주는 수치로 전방 압박과 수비 전환에서의 전술적 조직력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이오 시즌 전방에서의 소유권 회복을 기록한 지도를 보면 스포르팅이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이나 제압박으로 매우 빈번하게 상대의 볼을 탈취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방에서의 볼 탈취는 곧 위협적인 찬스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스포르팅은 공격 주도권을 이어나갈 수 있죠. 동시에 수비 지표에서도 안정적인 기록을 보여줍니다. 실점 기대값은 4시즌 평균 25.7점이었고 실제 경기당 실점은 4시즌 평균 0.7골을 기록하며 매시즌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 조직력을 보여줬죠. 이는 아모림의 전술이 단순히 공격 일변도가 아닌 뛰어난 공수 밸런스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방 압박 부족, 수비 불안, 그리고 빈약한 공격 전개에 시달리던 맨유에게 매우 필요한 요소였고 아모림의 선임은 맨유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술적 해법이자 팀 전체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되었죠. 하지만 실제 결과는 앞서서 얘기한 것과 같이 처참했습니다. 리그와 유로파 모든 대회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였고 맨유는 최악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죠. 그렇다면 실망스러운 결과와는 별개로 아모림이 맡은 맨유의 지표는 개선되었을까요? 순위는 분명히 15위로 추락했지만 순위로는 드러나지 않는 디테일한 지표에서 개선을 보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표에서조차도 아모림의 맨유는 큰 개선점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우선 공격 지표에서는 테나의 맨유가 약간 더 우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대 득점, 슈팅 수, 슛당 XG 수치 모두 더 높게 기록되었죠. 반대로 수비 지표에서는 아모림 하의 맨유가 약간 더 나은 수비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점 수, XG 허용 슈팅 수 모두 약간 더 낮게 기록되었죠. 단 중요한 것은 두 감독 간 수치 차이가 매우 미세하다는 것입니다. 즉 공격이 미세하게 악화되고 수비가 미세하게 강화되었다는 것은 맨유의 공수 밸런스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말이겠죠. 빌드업 또한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테나흐 체제 당시 맨유는 일관적이지 못한 빌드업 퀄리티로 난항을 겪은 바 있었죠. 경기별 빌드업 성공률을 보자면 아모림 체제 하에서 대체로 눈에 띄는 성공률의 향상은 없었습니다. 한 예시로 풀럼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는 테나흐 시절에 치렀던 경기가 오히려 더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죠. 종합 평균을 비교하면 테나흐가 약 4%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예상과 달리 아모림 하에서 빌드업 효율성은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압박 강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소유권 획득 빈도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PPDA 수치는 아모림, 테나와 간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똑같은 전술, 다른 결과. 문제는 전술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표들은 결국 문제를 나타내는 데이터일 뿐, 문제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그 자세한 맥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난 시즌 아모림의 축구가 맨유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새로운 영입생들이 과연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